이렇게 방금 전에 공개 키 암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개 키 암호를 실생활에 활용을 할 때는 이 공개 키 암호를 그대로 이렇게 원래 하나 이제 여러 개의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개 키 암호에 주인을 명시하는 인증서를 통해서, 공개 키 인증서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이제 공개 키 암호들이 활용이 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이러한 정보의 민원 서비스에도 활용이 되고, 이렇게 인터넷 뱅킹에 활용이 되죠. 많이 보시는 화면들이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용 과정에서 어떤 불편한 일들을 겪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럴 때 이제 공개 키 암호로 로그인을 할 때 사용자를 인증을 하고, 그리고 그 세션을 암호화해서 오가는 정보들의 기밀성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국내 서비스, 저희 두 개 다 국내 서비스인데, 국내 서비스에만 이렇게 인증서가 사용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해외 쇼핑몰이죠. 이러한 일반적인 사이트에도 공개 키 암호 인증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암호화 세션이 필요하게 되죠. 그 암호화 세션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통해서 또 사용자를 인정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암호화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도 공개 키 암호가 실제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창이 뜨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 등을 통해서 아마존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이제 자물쇠 창이 나타나는데, 그 자물쇠 창을 클릭해서 그 인증서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은 이렇게 공개 키 인증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공개 키 인증서를 보시면은 이 안에 그 알고리즘,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 보이죠? 알고리즘이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공개 키의 내용을 직접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공개 키입니다. 그래서 인증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터넷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까 그 공개 키에서 RSA와 ECC가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 RSA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PC를 통해서 사용하는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은 RSA 알고리즘이 되겠죠. 방금 전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습을 보셨죠? 엄청나게 거대한 스케일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원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를 이제 에딩턴 넘버라고도 부르는데요. 대략 이 정도 수가 됩니다. 136 곱하기 2의 256승 정도의 수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 즉 원자의 개수가 되겠죠. 아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원 곡선에 사용되는 그 암호키의 전수가 2의 256 정도 된다고 했었죠. 처음에 지구에 있는 모래알의 수나 흙의 수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의 256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타원 곡선 암호 키를 전수조사해서 맞춘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전에 보면 그 전수조사를 해서 맞춰야 되는 비도는 한 128비트로서 2의 128승 정도라고 봐야지 이제 정확한 분석이 되겠지만, 단순하게 타원 곡선 암호의 키의 전수를 본다면 이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수조사 공격으로 맞춘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암호의 보안 강도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실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동영상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타원 곡선 암호의 키의 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RSA 암호는 얼마나 깨기 어려울까요? RSA 암호는 2003년경에 아젠 렌스트라라는 여기 보이는 이 분이 이 RSA 암호를 그때 당시에 기술로 깨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보이는 논문이 그 논문인데요. 그런데 이 논문의 결과에 의하면, 이제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에 의하면은 약 10메가 US 달러 곱하기 2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메가 US 달러면 메가가 100만이니까 1000만 달러죠. 1년에 1000만 달러만 있으면, 즉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정도 들이면 한 개를 깰 수 있다. 그때 당시에 사용됐던 RSA의 그 모듈러스 사이즈가, 2003년경에 사용됐던 RSA 모듈러스 사이즈가 약 1024비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3년경 기준으로 1024비트를 깨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
100억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뭐 많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100억 원 들여서 1년 깬다라고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게 쉽지 않은 그 이야기였을 거고 실제로 이렇게 깬 사례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을 뿐이고 이제 그때 당시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추정을 한 것일 뿐이죠. 그리고 지금은 1024비트 RSA 키를 쓰지 않습니다. 2048비트 키를 쓰거든요. 2048비트 키면 아까 표에서 보시면 전수조사 기준으로 했을 때 112비트 정도가 나오죠. 이게 지금 현재 사용되는 RSA의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RSA의 강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깨려고 하면은 옛날에 1024비트 RSA가 80비트였고 지금 112비트 정도가 되니까 약 32비트 정도의 차이가 나죠. 즉 얼마만큼 어려워진 거냐면 2의 32승만큼 어려워졌는데 대략 40억 배 정도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을 들이면은 그냥 말 그대로 놓고 보면 40억 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그 사이에 기술 발전들이 있었으니까 그보다는 좀 덜 걸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아무리 줄여도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이 어떻게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깼을 때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유효 기간 안에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RSA 암호도 상당히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은 독일의 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가 1927년경에 소개한 것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델타 X, 위치의 불확정성과 델타 P,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곱이 어떤 특정 상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상수의 크기,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 이 델타 X나 델타 P가 0이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항상 오차가 있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측정 장비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양자역학의 철학에 따르면요. 근본적으로 그 미시 세계에 있는 입자의 움직임이 이렇게 불확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미시 세계의 입자들을 나타낼 때는 어떤 하나의 이제 정확한 점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이렇게 뿌옇게 퍼져 있는 이렇게 위치가 불확정한 모습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장벽 안에서 입자가 진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물체의 불확정한 움직임을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파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파동으로 그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파동의 높이가 높으면 이것이 바로 물체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여기서 psi는 물체가 있을 확률을 표현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 있는 이 그림과 비교를 하시면은 물체가 어떤 지점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으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양자 세계에서 어떻게 파악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이 물체들이 이제 장벽에 부딪힐 때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부딪힐 때 그 물체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투과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물체의 대부분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마치 어떤 입자가 벽을 유령처럼 통과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현상이 바로 그 유명한 터널 효과입니다. 터널을 통해서 물체가 빠져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영화에서도 전에 보시면 안트맨과 와스프라는 그런 영화 보시면은 고스트라는 빌런이 이렇게 양자 현상을 이용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하죠. 그때 어떤 벽을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은 전부 다 이제 어떤 공상과학 영화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이제 모티브를 두고 만들어진 그러한 아이디어들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이상한 양자 현상들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이제 크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한 양자 현상을 하나는 양자 중첩이고 하나는 양자 얽힘 현상인데요. 첫 번째로 양자 중첩
무엇이냐? 양자 중첩 영어로는 퀀텀 슈퍼포지션이라고 하죠. 어떤 것이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비트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0이나 1인 상태를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한 비트인 경우인데 여기서는 지금 두 비트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두 비트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 가지 상태가 중첩돼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확률을 나타내고요. 자, 어떤 두 가지 상태가 중첩돼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양자 중첩입니다. 0 아니면 1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상태이죠. 두 비트일 때는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비트일 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죠. 두 비트는 자, 이렇게 되니까는 네 가지 상태가 존재를 합니다. 네 가지 상태가 존재를 하는데 각각의 상태가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001 확률, 뭐 알파의 제곱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을 나타내는 상수와 함께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앞에서 묘사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비트가 동시에 0이나 1인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양자 중첩 현상이라는 것은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컴퓨팅을 할 때 한 번에 하나의 상태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수행해서 하나의 상태를 얻어내고 그 모든 상태를 다 조사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하나의 상태를 얻어내는 계산을 그만큼 반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개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수행한다고 하면 이게 10승만큼의 계산을 해야 되겠죠. 차례차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계산을. 그런데 이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양자 컴퓨터의 이점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양자 중첩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들을 설계하고 나면은 이제 그것들을 조합해서 양자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죠. 여러 개의 양자 게이트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양자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컴퓨터도 그런 방식으로 결국엔 되고 있는 것이죠. 컴퓨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쓴다고는 하는데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결국에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게이트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연결되도록 만들고 그렇게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죠. 양자 컴퓨터도 물론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선 이렇게 좀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게이트를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양자 컴퓨터도 지금 이런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랭귀지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는 이제 소개드리지 않겠고요. 문헌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개의 이렇게 양자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슈퍼포지션과 인탱글먼트라는 그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현대의 컴퓨터가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연산 수행이 가능하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설명하기 이제 힘든 부분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지금 계산 과정 내내 중첩 상태를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 측정 이렇게 써놨죠. 이 말만 들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 첫 번째 입력 게이트에다가 우리 입력값을 놓습니다. 입력값을 놓고 이것을 일부러 얽히게 만들어요. 어떤 지점에서 얽히게 만든 다음에 그 상태로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값들이 비트 값들이 0이나 1 이제 0101인 상태가 불확정하니까 여러 개의 값들을 동시에 가지겠죠. 그런 레지스터에 이렇게 동시에 값들이 동시에 저장된 상태로 연산을 계속해서 그것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상태로 만드는 연산을 하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읽어내는 겁니다. 읽어내고 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값들이 붕괴돼서 다시는 읽어낼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연산 자체가 좀 확률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지금 구전 컴퓨팅에서도 연산할 때 에러가 일어나니까 확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구전 컴퓨터의 연산은 확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확한 값을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값은 오류로 취급되고, 근데 이 양자 컴퓨터는 애초에 이 계산 과정 자체가 매우 확률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얻어지는 값들이 이제 측정이 되고 나면 그것이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그게 답이 아니면 다시 계산을 해서 다시 그 값을 얻어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자 컴퓨터가 비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이고 어떤 부분에서 비효율적인지 양자 컴퓨터가 아직 완전히 개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 현대 컴퓨터로는 수행할 수 없는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양자 알고리즘들 보시면 이제 유명한 것들이 이제 QFT라는 것은 퀀텀 프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의 약자고요. 더 이제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바로 이 쇼어 알고리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터 쇼어라는 사람이 만든 쇼어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데, 양자 컴퓨터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아까 이러한 동시 계산 가능한 특성을 이용해서 현재 사용되는 이런 공개키 암호들을 모조리 이렇게 깰 수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주목받는 그런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그로버의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까 앞에서 이제 그 공개키 이제 암호 전체 분류를 소개해 드릴 때 공개키, 대칭키, 그리고 해시 함수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죠. 근데 쇼 알고리즘이 이제 공개키를 공격해서 깨는 것이라면 이 그로버 알고리즘은 대칭키와 그 해시 알고리즘을 공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위협은 합니다. 위협은 하지만 이제 공개키처럼 그렇게 파격적으로 깨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쨌든 가장 이제 그 효과적이고 그 공개키들을 공격한 그런 알고리즘, 유명한 알고리즘은 쇼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BB84 프로토콜은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어떤 그 케이블을 통해서 광자를 이제 편광시켜서 0과 1을 표현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인데, 여기서 도중에 도청자가 이것을 도청을 했을 경우에는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그 복제 불가능성 정리, 어떤 광자를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로 복제를 하면서 그대로 남겨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오고 갈 때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어떤 사람이 복사해 가면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통신자인 앨리스와 밥은 그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도청을 하면 도청했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내고 그 통신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자 컴퓨터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은 아니고 하나의 통신 프로토콜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개해 드릴 것은 아이소제니 기반 암호인데, 이건 조금 이제 상당히 낯섭니다. 그 코드라든지 그 격자라든지 이것도 물론 그렇게 익숙한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을 해주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소제니 기반 암호라는 것은 이제 정의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좀 쉽게 말하자면은 어떤 아까 타원곡선 암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타원곡선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타원곡선 사이에 점들의 어떤 연산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암호를 구축을 했었죠. 그런데 이 아이소제니 암호에서는 타원곡선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타원곡선이 있는데 얼마나 많으냐?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우주인 observable universe, 그러니까 가시적인 우주,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입자의 수만큼 많은 거의 그만큼의 타원곡선 중에서 두 개의 타원곡선을 이렇게 찍어서 둘 사이에 아이소젠이라고 하는 이러한 길을 찾아라. 아이소젠이는 사실 함수입니다. 이 타원곡선으로 가는 함수인데, 이 길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바로 이 퀀텀 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이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은 그 유명한 그 SIDH라고 하는 그런 아이소제니를 이용한 키 교환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문제이고, 인터넷상에서 키를 교환해서 암호화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는 그러한 암호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소제니를 이용해서 키 교환을 하고 암호화를 하는
그러한 아이소제닉 기반 암호가 존재하고요. 아이소제닉 기반 암호는 이렇게 또 이거 국내 응용 사례입니다. 그 SIDH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국내 있는 정보부 기업인 NSHC에서 이것을 이제 그 제품에 탑재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했었고, 논문도 냈었죠. 또 세종사이버대학교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서 국제적인 성과들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종류의 여기 지금 아이소제니 기반 암호인데 아시소제니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암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소개를 드렸고요.